다음 슬라이드 그럼 보면서 말씀하실까요? 네. 요게 이제 2020년에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스피드를 운영 속도가 아니죠, 이건? 시험 속도입니다. 네네. 시험 속도인데 1위가 이제 매그리브 재팬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자기 부상 열차죠. 일본, 중국, 일본 그리고 프랑스가 있는데 저거는 자기 부상 열차가 아니죠. 네, 와, 그다음이 중국, 또 그 밑에가 이제 그 자기 부상 열차. 그 다음이 이제 해무 430S 저희 사우스 코리아가 있고 그 다음이 중국, 스페인, 이탈리아 이렇게 순서를 기록하고 있네요. 와, 근데 여기서 말씀하시죠. 이거보다 다음 페이지 다음 슬라이드만 좀 정확할 것 같은데요. 처음에. 네네. 이것도 비슷한 건데요. 이게 네. 이제 최고 운영 속도하고 그 시험 속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자기 부상은 좀 다른 개념이고 우리가 바퀴식 열차라고 네네. 우리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퀴식 고속철도 프랑스 경우가 2007년에 575km 시험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V150 초속 150m를 달린다는 의미. 초속 150이요? 네, V150 프로젝트라고 네네. 하는데요. 그때 이제 그 시험은 프랑스 동선이 새로 그 개통이 되면서 그 시험과 함께 같이 이루어졌는데요. 아까 이제 자가알궤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프랑스는 아직까지는 자가알궤도입니다. 그럼 저 57로 저거 자갈궤도에서 기록한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은 350 넘어가 고속에서 네. 문제 생긴 중에 하나가 자갈이 날아다니는 자갈 비상 네네네. 생깁니다. 그래서 저 시험을 하는 구간에는 네. 자갈을 접착제로 고정을 시켰습니다. 네네네. 이 시험을 하기 위해서. 네네. 그것뿐만 아니라 차량도 기존 운행 차량이 아니라 동력 있는 차하고 동력이 있는 객차를 서로 조합을 해서 그 파워를 최대한으로 늘렸고 또 그 추진력뿐만 아니라 이 마찰력의 마찰력이나 추진력 한계를 좀 활용하기 위해서 바퀴도 기존에 800 우리가 보통 지름에 860에 920이 있는데 그보다 훨씬 큰 바퀴를 이용했고 그리고 또 접촉 문제가 하나 있는데 아시겠지만은 전력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판토그래프가 전사선이랑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제 그 특성을 좋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전차선을 장력을 더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뭐 25kN 정도를 쓰는데 저 시험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40kN까지 당겨서 시험을 했고요. 시험을 하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차선 마모가 심해서 모든 전차선을 다 새로 갈아야 되는 그만큼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도 이제 뭐 우리 경험하시겠지만은 해무 가지고 421.3km 실험을 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실제 운행 중에서는 적용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취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최고 속도 시험을 왜 하느냐? 결국은 이제 극한의 그 물리적인 한계에 해당하는 그런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고요. 사실 아까 말한 대로 공력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추진이라든가 이런 데 대한 이 시험으로서 데이터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이용해서 새로운 차 개발하는데 물론 저 속도로는 다니지 못하지만은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 저속 그보다 낮은 속도이지만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새로운 차량을 만드는데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 최고 속도 그리고 이제 운영 실제 속도 운영 속도. 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일본은 되게 보수적이네요. 최고 속도에 비해서 운영 속도가 보수적이고. 저거는 지금 일본은 마그레브고요. 네. 그 320은 이제 일반 철도고 일반 철도의 마그레브 속도구나. 운행은 네. 아직 시작은 안 돼 있기 때문에 네. 뭐 바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그래프에서도 그렇고 또 잠시만요. 여기에 보면 이제 저기 프랑스 떼제베 POS 포스 저게 575km/h를 기록했는데 쟤는 자갈궤도에서 운영을 한 거라고 아까 말씀을 하신 거 맞죠? 그럼 쟤도 동력 분산식인가요?
저거는 아까 말한 대로 그 동력 분산식하고 저 시험을 위해서는 동력 네. 분산식과 동력 집중식을 합쳐서 어, 만든 특별한 합쳐서. 차량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 5번째하고 그러니까 밑에 차이나 CRH 380A하고 거의 90km 정도가 차이가 나서 그 비결이 뭘까 싶었는데 어떻게 보면 실험을 위해서 좀 그렇게 좀 차고요.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운행하는 차를 조금 성능 높여서 한 거고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또 재밌게 본다고 한다면 이제 어쨌든 고속열차 자기 부상을 합쳐가지고의 이제 속도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좀 말씀을 하셨던 그 575km/h를 이렇게 또 들어갔을 때 이건 비교를 한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것은 아까 최성원 박사님 말씀하셨듯이 어떤 바퀴식으로다가 고속열차를 가는데 이제 한계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데이터도 또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저 가끔 이제 이런 말들을 좀 많이 저도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바퀴식 고속열차는 몇 킬로까지 운행을 할 거예요? 라는 말을 좀 동동 듣는데, 그래요? 예. 그렇게 되면 아까 저기 575km/h를 하려면 또 휠도 더 크게 했었고, 어쨌든 이게 접촉을 할 수 있는 면도 속도가 올라와서 점점 줄어들고, 이제 점착력 한계도 있지만 어떻게 했습니다. 저것이 거의 뭐 최고 한도가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그렇겠네요. 예, 마그레브를 뺀다 그러면은 이제 바퀴식으로 가는 것이 요 정도, 그 최고 한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바퀴식으로 가는 그 고속열차의 운영 속도는 어디까지입니까? 한다면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뭐 400km 조금 더, 뭐 거기까지가 이제 운영 속도 기준 운영 속도 기준으로 봤을 때, 네네네. 그 갖고 그 프랑스에서 이상, 이제 운영 속도를 얼만큼 하는 게 최적일까 음. 하는 시험을 좀 장기간 시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까 최고 속도 시험 말고 그 시험을 했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 아까 말씀드린 기술적으로 가능한가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유지 보수 비용이라든가 환경적인 영향 이런 걸 봤는데 처음 목표는 360 운행을 목표로 차량은 360짜리였으니까 그 시험을 했는데 결국 발목을 잡는 게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가 소음 문제였고 또 한 가지가 아까 계속 이야기 나눈 자갈궤도 비상. 프랑스는 현재 노선이 전부 다 자갈궤도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뭐 콘크리트 궤도를 바꾸지 않는 한 그걸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아까 프랑스는 320이 현재 단계로서는 최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신규 노선은 콘크리트로 깔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보다는 조금 높을 수 있는데 그 과제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제 350에서 400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뭐 프랑스도 이제 그 320km/h 할 수 있는 그까지 하는 것 중에 이유가 하나가 또 궤도의 문제고, 그럼 결국은 고속열차의 운영 속도를 높여야 된다는 것은 시설 물적을 좀 건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든다. 그럼 그 이상을 400km 이상 간다면 역시 그때는 뭐 좀 마글레브 자기 부상 열차로 가는 것도 하나의 또 방법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비슷한 또 예가 또 일본에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일본에서 이제 동경, 큰 도시가 뭐 동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사카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양쪽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고속열차의 시초고 지금도 그 큰 맥이 돼 있는데, 그 고속열차가, 신칸센, 그 바퀴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토카이 신칸센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오사카에서 동경까지 가는 노선이 있고, 그 옆에 지금 이제 건설 중인 추오 신칸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추오 신칸센은 고속열차인데 이제 마글레브를 이용해서 자기 부상으로 가는 열차를 지금 건설을 벌써 하고 있답니다. 예전에 자기 부상 열차는 일본에서는 야마나시라고 하는 곳에 시험선이 있었는데 그 시험을 마치고 실제 건설을 시작해서 31년도, 37년도 이제 앞으로 몇 년 뒤에 이제 개통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 운영 속도는 500km/h인가? 뭐 그 정도일 겁니다. 그러면 양쪽에 두 개의 병렬로 있는 바퀴식과 자기 부상식 고속열차의 둘 간의 비교가 어떻게 될지 그것도 나중에 한번 또 재밌은 탐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철도의 미래는 자기 부상 열차일 것 같네요. 전체적으로.
좀 더 빠른 속도 측면에서는 속도에서만 본다면. 속도 측면에서는 그래서 재팬하고 차이나 정도가 지금 자기부상 열차를 전용 선로로 해서 이제 놓고 있는 것 같고 유럽 쪽하고 네, 저희 나라도 그렇고 특히 유럽이네요. 유럽들은 다 기존에 자갈궤도가 이제 네트워크가 워낙 잘 되어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자기부상 열차는 운영이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측면 그래도 그 자기부상 열차에 대한 연구들은 어떻게 유럽 쪽이나 국내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그럼요. 우리 연구원에서도 지금 이제 자기부상 열차의 연구는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요. 하이퍼튜브를 이용해가지고, 그 연구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 거로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자기부상 열차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바퀴식의 어떤 마찰력이라든가 이것을 굉장히 좀 줄일 수 있는데, 그 공기 저항까지도 더 줄일 수 있게 그 튜브식으로 해서 아진공 상태에서, 굉장히 좀 말이 또 아진공, 공기가 이제 거의 뺀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공기 저항이 거의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고 거기에 또 에너지도 더 절감할 수 있고 그런 연구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속도 측면에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 바퀴식 철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기부상이나 방금 말씀하신 하이퍼루프 같은 대안이 검토를 되고 있긴 한데 철도는 결국은 네트워크입니다. 교통 네트워크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자기부상의 단점이 기존 선을 달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때 그 영종 그 공항에서 일부 구간만 인천공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예를 들고 있는 상하이 철도라든가 일본 철도도 일본 철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순히 이제 동경과 오사카 굉장히 수요가 많은 두 도시만을 연결하는 독립된 노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요. 그런 독립된 노선의 경우에는 하이퍼루프나 자기부상을 검토할 수 있지만은 서로 연결해야 되는 여러 도시를 연결해야 되는 경우에는 역시 그 일반 철도 장점을 넘기 힘들겠네요. 보입니다. 환승하기 어렵겠네요. 진짜 그렇게 된다면 유럽의 철도는 말고 말씀 그 네트워크와 서로 호환성,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시되는 곳이라서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국가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가면서 하는 것도 하나 또 이유가 또 될 수도 있겠네요. 거기서 독자 노선으로다가 자기부상 열차를 하겠다. 그럼 그건 또 그거대로 장점이 있겠지만 지금 또 있는 그 여러 가지 또 장점들은 어떤 별개의 문제가 또 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저는 그럼 철도 차량은 현재 어떤 연구를 하고 있고 어떤 연구를 그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얘기한 것 중에 많은 화두가 속도였는데요. 그래서 2000년대 전후로 해서 최근까지 속도 향상이 철도 기술 개발의 키워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 철도 기술을 이끌어 왔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서 기술에 대한 그런 수요가 훨씬 커지고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유럽에서는 그 환경 문제 때문에 2035년 이후에는 내연기관 차량 판매를 금지를 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유럽 철도는 이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철도망을 지금도 촘촘하지만은 더 촘촘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철도망의 밀도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가 고속철도 위주로 갔지만은 사실 기존 일반 철도에는 상당히 취약한 점이 있었거든요. 고속철도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최근에 이제 저희 관심 있어 하는 경우는 효율화입니다. 효율성. 작년 한 해에 철도공사가 전력 비용으로 소비한 게 지불해야 되는 게 7천억 원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최근 한 4, 5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철도망도 늘었지만은 전력 비용이 갈수록 뭐 에너지 비용, 에너지 위기 때문에 계속 이거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동안 고속화를 의 목적을 두고 기술을 개발한 거를 효율화라는 관점에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고속화를 위해서는 차량 측면에서는 차량을 가볍게 만들고 공력을 줄이고 이게 결국은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AI 기술이라든가 IoT 기술을 이용해서 뭐 유지 보수 비용을 낮추고 이런 효율화에 방점을 두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고속철도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에도 적용되고 될 수 있는 기술이고 그럼으로써 저희 바람은 고속철도망뿐만 아니라 일반 철도망도 좀 더 확대가 돼가지고 뭐 여러분 이제 유럽 여행 가시면은 웬만한 도시는 철도로만 여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예. 우리는 사실 그게 사실은 힘들고요. 근데 좀 우리도 좀 그 지속 가능한 미래의 관점에서 철도망을 좀 더 확충을 시키는 그런 데 기반하는 기술, 철도의 효율화 기술을 좀 더 발전을 시키고자 하는 게 지금 연구 목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할 일이 참 많은 분야네요. 그래서 효율도 하고 효율을 한다는 것이 말씀하셨던 뭐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할 수 있는 것, 또 에너지를 더 줄일 수 있는 것, 또 같은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참 그 고속 열차에 대해 가지고 참 많은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궁금했던 거, 최고속도, 또 각 나라마다 특정,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역사 같은 것도 좀 많이 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바퀴식과 또 자기부상식, 또 이런 것도 알아보고 참 재미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이 철도 차량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고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었던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예, 오늘 함께 해주셨던 뭐 최성 박사님, 우리 같은 실에 있지만은 그 바쁘셔가지고 자주 뵐 수가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근데 이렇게 시간 내줘가지고 참 좋은 얘기 참 감사하고요. 우리 김재현 박사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러분 다음엔 또 좋은 소식으로다가 또 재밌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